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경자유전으로 뽑아봤습니다. 경자유전. 예, 경작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 그렇습니다. 예.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네. 최근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투기했다고 난리 아닙니까? 네. 이 땅들이 농지죠. 예,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산 건데요. 네. 뭐 사실 헌법 121조도 2항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서 상속받은 농지나 주말 농장처럼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죠. 네. 문제는 이 예외가 너무 많아져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말이고요. 이번에 LH 직원들 경우를 보면 영농계획서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고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농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위까지 벌이던데요. 아무튼 그래요. 헌법에까지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의 이제 121조 1항에 예.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농지 가격 안정 목적이 큽니다. 땅이 이제 제한된 자원이잖아요. 예, 농지를 농민이 아닌 사람들, 기업들이 마음대로 소유하고 거래, 임대차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네. 농지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죠. 투기한 일부는 부를 얻지만 농민은 몰락하고 신경 먹고 사는 저희 같은 국민들의 삶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헌법이 경자유전을 명시하는 이유죠. 이것이 이제 또 자산 양극화라도 연결되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자산 양극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경자유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산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자산 재분배란 어떤 것일까? 효과는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은 경자유전 원칙에 의거해서 급진적인 자산 재분배를 수행한 경험이 있죠.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해방 후에. 그렇죠. 예. 저희가 48년에 이제 재헌헌법 만들 때 제84조에서 예.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아예 명시했습니다. 어허. 예, 당시에 이제 국가적인 개혁 과제였던 전 근대적인 지주 소작제를 타파해야 되는데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네. 1949년 50년 사이 그 농지 개혁이 진행됐는데 살펴보면 한 농가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선을 3정보 9,000평으로 딱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 소유한 땅은 국가가 몰수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땅 없는 소작농들에게 3정보 상한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네. 공짜는 아니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죠. 지주는 땅값으로 10년 만기 채권을 받았고요. 어허. 농민은 땅값으로 소출 중에 30%를 5년 동안 분할 지급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주한테 매년 소출 50%를 냈죠. 소작료로. 그래도 영원히 지주 땅이었는데 이제 30%씩 5년만 내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을 분배해 줬다. 그러니까 자산 분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강제로 자산 분배한 거고 사유재산권은 절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급진적인 공산주의 정책이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농지 개혁을 잘한 나라들일수록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 잘 됐죠. 농지 개혁을 못한 나라들일수록 빈부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화에도 실패했습니다. 예. 아직도 농지 개혁 못한 나라들이 사실 세계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반면 한국의 농지 개혁은 꽤 성공적이었는데요. 1945년 말에 전체 농지 중에 농가가 소유한 자작지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3분의 2가 이제 지주 나리한테 소작을 얻어서 붙이는 소작지였습니다. 농지 개혁 실시 직후인 1951년 말에는 자작지 비율이 96%로 급등합니다. 오, 엄청 올라가네요. 예, 지주 소작지가 붕괴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네, 몇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역시 농민들의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예. 교과서에 보면은 일제 시기에 농민들 사정이 참 어려웠잖아요. 지주제가 제일 큰 원흉이었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독립은 됐는데 지주제는 여전하다. 독립의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전혀 없죠. 그래서 농지개혁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고 일제시대 때부터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농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농지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대세였다. 네, 일제 때 이제 뭐 역사 보면 이제 소작쟁이 이런 것들로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그 해방 직후에 한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한민당은 농지개혁에 계속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예, 원래 이제 친일 지주 세력이 기반이 된 당이라 많이 저항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북한에서 1946년 3월에 농지개혁을 단행해 버리잖아요.
남한도 어서 하자고 난리가 났죠. 예. 당시가 이제 미군정 시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통치의 정당성이 약하니까 미군정이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임시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이게 한국인 정당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예. 법을 만들어라. 근데 이제 여기서 한민당이 계속 태클을 거는데요. 미군정이 보니까 이러다가 남한 여론이 좌익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농지 개혁을 해버립니다. 미군정이 소유한 적산 일본인 농지가 있잖아요. 예. 전체 농지의 20% 조금 넘는데요. 1948년 3월에 전격적으로 농지 개혁을 해버립니다. 어허. 농가 한 집당 2정보 6,000평 정도를 분배하죠. 예. 아마 북한의 농지 개혁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농가 24% 정도가 토지를 받는데요. 네. 일본인 지주 땅 붙이던 동네 이웃들은 다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미군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역시 공산화 방지 이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미국은 농지 개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공산당이 당시 급속히 확대되고 예. 한국, 일본에서도 좌익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니까 다급해진 거죠. 특히 이제 울프 라데진스키라는 그 농업 경제학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분이 우크라이나 태생인데 러시아 혁명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미국에 망명한 인물이죠. 예. 농지 개혁을 거부하다가는 혁명이 터진다. 이런 논리로 메가더를 설득해요. 예. 그래서 농지 개혁을 압박하게 만듭니다. 한국, 일본, 대만이 모두 5인 가족 기준 농가 1호당 3정보 9,000평을 토지 소유 상한선으로 농지 개혁을 하는데요. 네. 라데진스키의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은하님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조봉암 선생이 역할을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지주 세력 한민당을 얻고 대통령이 된 건 맞는데 네. 원래는 둘이 한 몸 같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사이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온건 사회주의자인 조봉암에게 농지 개혁을 맡깁니다. 네. 실제로는 조봉암 선생의 개혁안이 이승만과 한민당의 방해로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노력해서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되고 가장 중요한 농지의 매수 분배 작업이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끝이 납니다. 전쟁 한 달 전에 끝났네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북한 지도부는 내려오면 남한 농민들이 열렬히 환영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한 농민들은 이미 땅을 다 받았거든요. 환영할 이유가 없죠. 혼란만 일으킨 사람들인 겁니다. 예. 게다가 전쟁으로 뜻하지 않은 효과가 나왔는데요. 인플레가 극심해서 물가가 19배 정도 오릅니다. 전쟁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주들이 땅을 수용당하면서 지가증권이라는 10년 만기 채권을 받았거든요. 가치가 19분의 1이 된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됐구만. 예. 네. 원래는 토지 재매입 금지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땅 사서 다 지주가 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된 겁니다. 어느 나라나 산업화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저항 세력이 기득권 지주 세력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주가 몰락해서 산업화 추진에 그 반대 세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연이었고요. 조봉암 선생의 이제 개혁안과는 달리 실제 통과된 안은 지주제 부활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네. 전쟁이 지주제를 몰락시킨 겁니다. 마지막 한 방이 전쟁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농업 생산성이 3배 가까이 높아졌죠. 자기 땅이니까 열심히 일하고요. 1960년대 말에 보릿고개를 넘고 농민의 교육률이 높아져서 1960년이 되면 대학생 수가 해방 때보다 12배 이상 늘어납니다. 네. 대학생이 늘어나니까 4.19 혁명도 일어나고 산업화 시기에 고급 인력 풀이 되죠. 세계은행이 2004년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1960년 시점에 토지 분배가 가장 평등했던 세 나라 대만, 한국, 일본이 2000년까지 40년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토지 분배가 불평등했던 나라들은 성장률이 낮고요. 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산 재분배가 결국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평등이. 그렇습니다. 뭐 집화든가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산 불평등이 다시 극심합니다. 금수저, 수저계급론도 있고요. 그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이제 최근에 25세가 되는 프랑스 청년 모두에게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기본 자본을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1억 6천요? 이런 주장이 사실은 많습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존 레머 같은 사람은 쿠폰 자본주의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국가 소유 기업의 주식을 청년들에게 쿠폰으로 지급하고 배당을 받게 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서로 사고 팔 수도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개인별로 수익 차도 나겠죠. 사망하면 국가가 회수해서
다음 세대 청년에게 또 지급하자는 거죠. 예. 기본 소득을 기본 자본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자본의 이자를 생애에 걸쳐서 나눠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산 재분배의 대안은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농지 개혁이 자본주의를 살렸듯이 오늘날에도 자산 재분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방식은 무엇인가? 사회적 토론이 절실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산 재분배는 둘째치고 네. 자산 양극화하는데 반칙이 작동해서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네.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맞습니다. 분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예, 거고요. 뭐 어쨌든 빨리 좀 제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